청취자 여러분, 수원 공동체 라디오 쏜 FM 96.3 예술로 이어지는 마음의 이야기 정다겸의 예술 톡톡 라디오쇼 진행자 정다겸입니다. 오늘은 수원 문단의 큰 어른이자 우리 사회의 심리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소설가이죠. 김현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소설가 김현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할 때 소설가 외에도 중소기업 CEO, 문학 박사, 한국현대문학연구소 소장 등 정말 다양한 수식어가 붙고 있는데요. 그중 작가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식어가 있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도 듣고 싶으시죠?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예, 당연히 소설가입니다. 물론 제게 있는 다양한 직함들이 제 삶의 여러 궤적을 보여주지만은 결국 제가 세상과 소통하고 독자와 만나는 길은 인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여다보고 그 세상의 메시지를 던지는 통로는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가란 이름이야말로 제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작품처럼 언제든지 독자와 함께 하고 싶음을 증명하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도 속으로 무엇일까 소설가 쪽으로 기울었거든요. 같은 마음이 들어서 왠지 기분이 좋아요. 작가님의 기억록을 보면 1977년 수필로 먼저 등단을 하셨네요. 그 해에만 가요, 작사, 그리고 방송 수기 당선 등 정말 폭발적인 활동을 하신 게 보여요. 수필과 소설 이 두 장르가 우리 작가님의 삶과 창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말 궁금해요. 특히 소설을 쓰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소설 쓰는 결정적 계기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산문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문으로는 어린 나이에는 소설을 쓰기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수필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필은 자기 고백의 문장이다 보니까 어떤 그 픽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성장하면서 제가 가져온 여러 가지 꿈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꿈들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회에 던져져 있는 거대한 인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필보다는 좀 더 큰 그릇으로 보였기 때문에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제 평생에 어떻게 보면은 함께하는 길의 동반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관찰력이 뛰어나셨나 봐요. 그리고 꿈도 되게 크게 가지셨던데요. 어릴 적 꿈이? 예, 저는 소설가 이전에 실제로는 이제 아주 디테일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수사관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로는 대통령까지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수사관의 꿈을 꾸게 된 거는 바로 수사관이라는 그런 내밀한 눈으로 들여다보는 어떤 판단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수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설도 역시 소설의 중요한 부분이 묘사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묘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수사관적인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이라는 것은 정치사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정치의 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 일종의 꿈들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1987년에 장편소설을 펴내시게 되죠? 네. 제목이? 공범자. 아, 공범자. 네. 그러면서 이제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 소설은 그러면 소설가의 꿈이 있으셨던 거죠. 예, 예. 네. 우리 작가님께서 소설 공범자를 펴내면서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G.O.D의 길 듣고 오겠습니다. G.O.D의 길 노래 듣고 왔는데요. 가사가 제 마음을 울리네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여러분들도 길 위에 오늘 서 있잖아요. 나는 왜 이 길 위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살아야만 하는지 이런 울림이 있는 노래였습니다. 작가님은 방황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있더라도 금방 지나갔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학대에 한국 최초로 개인 시화전을 여섰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방황이 아니라 정해진 지도대로 걸어오셨을 것 같네요. 1977년에만 2차례 KBS 수기가 방송되기도 하셨다고요. 그 수많은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문인이 문단에 등단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각종 공모전에서 제가 당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77년도에 대중가요 작사가 응모해서 그 작사한 것이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레코드로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곳에 응모를 했는데 많이 당선이 상당히 많이 되었죠. 그러면서 또 1977년도에는 수필문학자의 이천자 에세이를 응모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단에도 최연소라는 이름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그 문단 생활을 하면서 제가 수원문협회 회장을 상당히 오랜 기간 했죠. 12년 동안 했는데 12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학사적인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특히 우리가 회원 전원에게 원고료도 지급하고 회비를 12년간 일체 받지 않았다는 어떤 일종의 자부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문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아직까지도 그 자부심이 대단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연소라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이 또한 큰 기쁨으로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을 것 같네요. 그 오아시스 레코드사가 예전에 유명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혹시 어떤 시가 오아시스 레코드사를 그게 통해서 울려 퍼졌을까요? 작사한 것이요. 네. 그 이름이라는 그 거예요. 이름. 지금도 제가 그 레코드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가사, 물론 작사자 그 뽑는 것이 이제 가사 중심으로 일단은 뽑는 거죠. 아마 그것이 뭐 괜찮다고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놀라워요. 방황의 시간 진짜 없었죠? 뭐 방황의 시간이야. 뭐 조금씩은 다 있죠. 있는데 네. 그 방황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말로 문학적 방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일종의 지금도 소설을 쓰기 위한 소재거리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단순한 어떤 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소재로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때는 가끔씩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소설로 써도 되겠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독특한 경험들이라는 거죠. 결론은. 네. 아무튼 존경합니다. 네. 작가님의 작품은 사회 병리 현상이나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으로 좀 유명한데요. 특히 인간성 상실에 대한 탐구가 중요한 주제라고 직접 언급하시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주제를 다루시게 된 특별한 작가적 사명 같은 것이 있으실까요? 사명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한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결국 이제 문학 작품을 쓰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그런 걸 가지고 효용의 가치라고 하는데 효용의 가치 자체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길이죠.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인문학에 속하는 것이 문학에 그래서 속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첨단을 치닫는 어떤 이런 시대는 더하고 물론이고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인간성 상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본래 인간을 되찾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재미 위주의 어떤 소설보다는 사람의 마음 깊이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순화시키는
이런 류의 이제 소설을 많이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네. 결핍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찾잖아요. 인간성, 상실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교수님께서 좀 탐구심이 좀 발동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교수님이라는 호칭도 어떻게 많이 불려지고 있죠? 강의는 또 현재 제가 네. 그 협성대 그 객원 교수로 있습니다. 현재. 네. 네. 또 아주대에서도 또 네, 강의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문학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문학을 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문학 세계를 또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바른 문학의 길을 걷도록 또 이제 가이드 같은 역할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시겠네요. 네. 네. 창작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작가님의 장편 소설 네네. 공범자가 있죠. 네네. 그리고 또 나팔꽃과 빵과 소크라테스 네네. 네, 이런 소설도 있지요. 네네. 네, 이런 제목이 좀 나름 무게감이 좀 느껴져요, 저는. 네네. 네. 네, 이제 우리 작가님은 지금 현재 기업 경영도 하고 계시고요. 네네. 또 문단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병행하고 계셔요. 네네. 그러니까 이 치열한 삶의 현장이 이 작품 속에 어떤 식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지 구체적인 영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좀 궁금해요. 네.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가 이제 작가, 특히 이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직접적 경험은 한계가 있지만은 이제 책을 또 많이 봐야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실제로 책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소년 소설, 동화나 이런 것은 물론이고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은 작가들 중에도 저만큼 소설류의 책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덧붙여서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면 술을 마셔가면서 봤다는 것, 중요한 것은. 술만 마신 게 아니라 그렇죠. 술을 마시면서. 누구는 열심히 공부만 한 것과 달리 네. 좀 이것저것 하면서 했죠. 그래서 이 소설의 바탕이 간접과 직접 경험을 가지고 그 위에서 내가 새롭게 창출해내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들을 창출해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기업을 제가 한다는 거는 주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기업을 하면서 어떻게 글을 쓰나 하는데 전 본업이 글이죠. 기업은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또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걸 알게 됩니다. 단순한 우리가 이익 창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의 것으로 것이 종합적으로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제조업은 특히 그렇습니다. 네. 어떤 물건을 단순히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조를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예를 들어서 설계도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든지 품질 관리, 예를 들어서 또 아니면 인사 관리, 노무 관리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이지 않게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 문학적 소재로 활용이 된 것이 단편 쪽에 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공범자를 쓸 때는 사실은 아주 거창한 생각을 하죠. 처음엔 다 누구나 다 굉장히 깊이 있는 소설을 남기고 싶어 하고 그게 이제 나팔꽃과 빵과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너무 일반적인 제목 이런 것들이 좀 제 생각으로 이제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혀 이질적인 것들의 그 제목이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죠. 이 발상은 TV 연속극에 콩나물과 며느리라는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그 절탄리에 돌아가신 그 누굽니까? 그분의 그 주연으로 나왔던 연속극이 있는데요. 그걸 보고 나도 너무 평이하고 평범한 건 좀 떠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 나팔꽃과 빵과 소크라테스라는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죠. 지금의 시대에 학생들 아니면 젊은이들은 더하죠. 더한 것이 뭐냐면은 기존의 것들을 거부하는 것들이죠. 기존에 우리가 네. 다 아시다시피 체면 문화, 유교 문화, 형식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나이 든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하죠. 꼰대. 그 소리도. 꼰대라는 것은 네. 고리타분하고 고루하다는 것이죠. 근데 젊은 세대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의복의 변화, 머리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져오듯이 이제 소설도 구태의연한 것에서는 이제 벗어나야겠죠. 개성을 찾아야 예.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선 제목부터도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쓰게 된 겁니다. 네. 작가님을 보면은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그 한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아웃풋, 도출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아닙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 안에 아무튼 그 작품 안에서도 많은 통찰력을 좀 얻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문학 작품이 그렇죠. 내포된 의미가 중요하지 외연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문학 작품을 얘기할 수는 없죠. 그것이 이제 결국 은유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많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깊이를 조금은 더 가질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을 갖춘다고 보는 거죠. 타인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소설을 자칫 잘 모르는 사람들 허구, 거짓말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거짓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앞으로 해본 것들, 할 수 있는 것, 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보다 이제 어떤 인간답게 사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그 소설 안에 녹아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자칫 잘못 아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치 쓸데없는 얘기를 잘하고 좀 거짓말처럼 지어내는 것이 소설을 잘 쓴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의 재미의 요소로밖에 안 되죠. 그러나 사실은 깊어야죠. 우리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인간을 만나는 것도 깊이가 있어야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하고 싶지 얄팍한 어떤 뭐 재미, 농담만 하고 치우면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 뜻에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취득하려고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많이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앞으로의 창작 계획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단에서 가장 긴 대하 소설 소를 쓰시려는 목표를 갖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아직 시작하셨나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얼마 전에 제가 그 단편 소설집 첫눈이라는 소설을 내면서 그 안에 소몰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외로 그 소몰이라는 그 단편을 보신 분들이 물론 뭐 좋은 뜻으로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소몰이 작품이 참 좋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알 수 있었냐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소라는 이 작품을 오래전부터 구상했던 거예요.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니고 뭐 모든 분들이 거의 아시지만은 박경리의 토지보다도 더 긴 소설을 쓰고 싶죠. 그리고 또 저는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분량도 중요하지만 뭐 내용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소몰이를 쓸 때 이제 그런 바탕을 좀 만들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저는 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 소의 생태를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장사를 하는 초등학교 이제 동창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일종의 어느 기본적인 것들은 또 얻기도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전부는 아니죠. 토지가 뭐 토지 얘기합니까? 광범위하게. 그렇죠. 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에서 언제부터 사람의 곁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반적인 것, 그러니까 토지의 배경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제 계획적으로는 한 30권 정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 권이면 30년인데 1년에 2권이면 15년이고 그렇죠. 나름 기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 물리적으로 네. 그렇죠. 저도 그런 계산을 했는데 글을 좀 쓰면은 우선 초고 쓰는 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지난번에 장편 소설 내가 장편 소설 하나 낸 것인데 그런 경우는 2개월에 다 썼어요. 2개월에 장편 소설 그것도 페이지가 한 몇백 페이지 되는 건데 한 번 쓰기 시작하면은 물론 다듬는 시간이 있겠지만 하루에도 원고지를 따지면 100장 이상 씁니다. 집중하면은 그냥 나오죠. 줄줄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뭐 결국은 작품성이 좋아야 되는 거죠. 결론은 그런 건데 이 꿈이 실현이 다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은 제가 활동을 하고 좀 바빠서 근데 좀 지나면은 조금 조용한 시간이 오겠죠. 그러면 뭐 계속 글만 쓴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제 개인의 회고록 자서전을 한번 써보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질 것 같아가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근데 서도 결국은 내 회고록처럼 쓰면 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방향을 약간 바꿨죠. 소 이야기를 회고록에 있는 회고록을 쓰듯이 이렇게 있었던 일들이나 또 바라봤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허언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소 그림이 지금 막 스쳐가요. 우리 화가가 있죠. 이중섭 화가인가요? 예. 소, 네, 네네. 되게 힘찬 예. 그림 속에 이제 소가 있는데 아마 그 김현탁 소설가님의 이 작품 소도 독자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네, 남을 그런 큰 그림을 좀 그리셔서 네, 많은 분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으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네네, 고맙습니다. 꼭 네. 꿈이 이루어지길 네, 바랍니다. 작가님의 작품을 읽고 이제 독자들이 어떤 감정 또 이제 생각을 느끼길 바라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그 문학 작품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도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무게감이 너무 있으면은 또 실증 난다고 할 수도 있죠. 네, 일단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또 그렇다고 너무 재미 위주로 쓰다 보면 문단 세계는 얄팍하다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재미와 문학성이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결국 클래식과 대중음악과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합성이 잘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식이 어떻게 보면 조금 깊이가 있다고 본다면 대중음악은 뭐 깊이가 없다기보다는 쉽게 불려질 수 있죠. 네. 그것이 믹스돼 가지고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도 어차피 이제 모든 이제 작품들은 이왕이면은 그래도 조금 깊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네. 요즘 시를 제가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발표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그 시를 그냥 이쁜 시, 서정시만 주로 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세태하고 비슷하게 제가 산문시나 어떻게 보면 일반 독자들이 봤을 때 어려운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게 더 제게는 쉬워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럼 독자층이 조금 더 두터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단순한 재미나 감동을 뛰어넘어 독자들에게 한번 생각해보는 글을 조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작품 속에서 이제 뭐 타인과의 단절, 세상과의 보이지 않는 벽, 그 속에 이제 작가님의 비판적인 치성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은 이제 엿보여지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잔나비가 부릅니다. 꿈과 책과 힘과 벽. 작가님, 99년에 수원문인협회 회장직을 맡으셨잖아요. 네네. 그 활동한 기록을 보니까요. 그야말로 역동적인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네네. 99년 수원문인협회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김현탁 회장님이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흥미로운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의 이야기들을 좀 더 생생하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듣고 싶어요. 김현탁 회장님 1999년 1월 31일 상하그릴에서 드디어 신임 회장으로 선임되셨잖아요. 단독 후보로 나오셨는데 당시 분위기가 어땠어요? 예,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얘기기는 합니다. 아, 네. 어쨌든 그때 단독 후보로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무투표 당선이 되었죠. 근데 그 제 이전에 이제 안익성, 윤수천, 박동굴 이렇게 선생님 같은 훌륭한 고문님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 그 이전에는 이재영, 이창식 고문님들도 계셨고요. 제가 그 젊은 나이 회장이 되면서 어깨가 무척 무거웠죠.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이제 소문협을 기존에 있던 분 회장님들보다는 좀 다르게 한 단계 끌어올리자 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젊으셨다고 했는데 이때가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41인가? 정말 젊은 네네. 나이인데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큰 어깨가 엄청 무거우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예. 뭐든지 조금 빨랐죠. 남들보다 좀 빨랐는데, 빠르면은 어떻게 보면 빨리 다른 길로 간다고 할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사라진다고 할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다행히 아직은 문단의 길에 계속 향할 수 있어가지고 우선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회장이 되면서 파격적인 실제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국에 문협지가 굉장히 많지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고료를 주지 않는데 우리 수원문학지에 원고료와 원고료를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고라는 것이 어떤 금전적 가치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또 뭔가 내 문필 활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료와 이제 뭐 100일장 심사라면 또 심사를 준다든지 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한국문협회 수원 지부가 사실은 한국문협회 수원 지부이기만 한데 자칫하면 또 수원문인협회라는 명칭을 다른 데서 만들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거의 대표성을 좀 띠고 있던 수원문협회, 한국문협회 수원 지부가 대표성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병행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리고 당시 수원 문인협회 운영에 대한 기강도 바로 세우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또 그다음에 또 불참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정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적 상황에 있어 활동을 못하거나 또 가정이 어려워서 못한 경우는 다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떤 그런 분들을 과감히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원고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7월 15일 이사회 때는 이제 파격적인 결정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장르 네네. 구분 없이 원고료 3만 원으로 통일을 했던 내용인데요. 네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시와 소설 수필이 사실은 이제 원고 분량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 격조로 가면 좀 표현이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차등을 두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약간의 어떤 불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만으로 주자 이렇게 통일을 하면은 조금 소설을 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노력의 대가랄까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공평하게 주면 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소설 쓰는 그 회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이제 우리 수원문학상 심사 같은 걸 하면 심사비도 주지 않았는데 심사비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얼마 되진 않지만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1999년 문학행사는 정말 성황이었다고 들었어요. 5월 1일 열린 제7회 홍제100일장은 규모가 어마어마했다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100일장은 지금에 와서 이제 돌이켜보면요. 제가 회장으로 재직할 때는 보통 몇천 명씩 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인원 제한까지 뒀습니다. 학교에 통보를 하면서.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럼 그게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는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자가 보통 250명 선에서 항상 이르렀죠. 당연히 이제 참여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마 그때는 전자문명이 조금이라도 덜 발달했으니까 아마 문학 작품을 쓰는데도 100일장에 참여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은 게임과 기타 이런 것들이 너무 흥행하다 보니까 아마 좀 관심이 적어졌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상상이 안 가요. 막 윤건능에서 열린 그 홍제100일장에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했다는 그 기록이 놀랍네요. 그리고 5월 말에는 또 만해 한용운 생가로 문학기행도 다녀오셨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11월 7일에 영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행사가 특히 이제 눈에 띄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수원문인협회 최초의 체육대회를 또 여셨네요.
네네. 이것이 뭐 체육인의 행사라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네. 우리가 너무 어떤 문학의 울타리만 다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문학 단체라는 것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서로의 개인과 상호 간의 친목 화합도 중요하죠. 그래서 뭐 체육대회가 뭐 대단하다고 그걸 무슨 공적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체육대회를 하면은 그때는 회원이 약 한 100명 선에서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탈퇴하는 회원도 있고 다 새로 들어온 회원도 있었는데 주로 이제 체육대회 하면 몇십 명 정도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발휘하면서 뭐 배구 대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웃을 수 있는 기회 또 글만 쓰느라고 들어앉아 있다 보면 좀 이상한 표현 같지만 각기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신체를 좀 원활하게 하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죠. 네네. 네. 그러니까 건강해야 또 글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체육대회는 참 신선해요.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네네. 많은 경기도 했죠. 네네. 네. 2인 3각, 뭐 팔씨름, 축구까지 막 했다고 들었어요. 저 팔씨름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비법 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괜찮아요. 네. 비법이 안 물어보세요. 뭐 제가 비법이 좀 뭐 있어요. 시장 바구니를 많이 들고 다니셨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건 것 아니고요. 같습니다. 예. 늘 수축과 이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먹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예. 늘 이제 주먹을 줬다가 그다음에 손을 폈다가 우리 이거 있잖아요. 노래도 예.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이 동작을 좀 많이 해요. 하다 보니까 손에 조금 이렇게 악력이 좀 세고 좀 힘이 셉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몰라도 여자들은 제가 진 적이 거의 없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예. 팔씨름 학과가 이제 러시아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유학을 가볼 생각도 해봤어요. 처음 들었네요. 네. 그리고 99년에 데미는 역시 뭐 수원 문학상 시상식 아니겠어요? 네네. 네. 여성회관을 좀 많이 이용했나 봐요. 예. 네. 거기서 이제 출판 기념회도 하고 심포지엄까지 열렸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김은동 전임 회장님께서 대상을 받으셨다고. 전임 회장님이 대상을 받은 것도 있지만은 제가 굳이 그 문학적 치적으로 한다면은 작품상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때에도 사실 시상금을 주지 않았는데 제가 100만 원의 시상금을 줬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인원도 뭐 여러 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딱 1년에 한 명 이렇게 해서 계속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은 끝까지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주머니에서 나갔나요? 주머니가 좀 얇아지셨겠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회비를 받지 않는 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몇 억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참여율이 좋았고 여담 같습니다만은 감사를 할 필요가 없었죠. 네. 그렇잖아요. 회비를 그렇네요. 받아야 뭘 하는 거고 기껏해야 뭐 시에서 조금씩 지원해가 100일장에 지원금이 나오긴 했는데 금액이 아주 미미했어요. 뭐 지금도 뭐 많은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미미한 지원이 있었죠. 그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유입된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회원님들이 막 구름처럼 또 몰려들고 왜냐하면 다양한 활동을 많이 펼치셨기 때문에 1999년 폭발적으로 빛을 발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기쁜 소식을 제가 얼마 전 들었어요. 안동 고향이 안동이신 거예요? 네네. 거기에 이제 시비를 건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당연히 고향이 이제 경북 안동인데 안동에서도 이제 그 와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용이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을 와룡. 그래서 와룡이 왔자. 있고 거긴 또 와룡산도 있고요. 네. 거기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고향 안동을 빛낸 출향 문인으로 선정이 되셨고, 그죠? 네네. 그리고 그 와룡면 자홍암 테마공원의 시비가 건립되셨다고요. 네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네, 고맙습니다. 네, 그 고향 땅에 작가님의 시가 새겨졌을 때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왜 문인의 최대의 어떤 외형적 희망이라면은 뭐 작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시비라고도 하는데 저는 시비가 세운데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물론 뭐 본인의 어떤 경제력으로 세운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네. 어쨌든 지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뭐 제게는 아주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7년도에 등단을 해서 그래도 거의 근 50년이 되어 가죠. 네. 제가 지금 제 나이와 되면 내년이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네요. 50년 행사를 할까 크게 할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젊게 일찍 나오다 보니까 요즘 말로 사실은 제가 대단한 문단의 원로인데 그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젊으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장유 유세의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뭐랄까 외형적으로 많이 드러내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그래도 고향에서 한다는 건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거기 이제 도시가 좀 작을수록 제가 보니까요. 거기서는 제12만이 아니고 10판도 세워져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문학, 특히 여러 문화 활동 중에서 문학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도 물론 거기 시판이나 이런 것들은 저만 세워진 건 아니지만 네. 여러분들 걸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고향의 정서처럼 인간의 근본 바탕을 순화시키는 문학을 어떻게 보면 융성하게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문학해서 못하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지금의 어떤 이기적이고 실속만을 찾는 시대에 그런 것들은 시골 고향이지만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출향 문인으로서 문화적 업적을 기린다는 점이 특히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향을 떠난 분들에게 큰 자긍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안동시에도 조금 더 제가 그분들에 대한 좋은 걸 얘기하려면 문학 얘기입니다. 네. 연도 한 5, 6년은 조금 더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출향무인들을 2박 3일 동안 또 초청해서 관광을 시키고 안동 시내 유적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 점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수원에도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도시가 비대해질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것에는 조금은 소홀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 시골에서 시비가 많지도 않는데 그 시비를 가지고 문화적인 곳에 쓴다는 거 그거 얼마나 정신적으로 좋은 일입니까? 그죠? 그런 네, 것도 좀 좋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시비의 그 시 제목이 뭐예요? 시 제목이 큰 바위 얼굴입니다. 아, 네. 전체를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많이 또 소비가 되니까 제가 처음과 끝에 일부분만 제가 한번 청취자분들 들으시라고 읽어드릴게요. 큰 바위 얼굴 김현탁 보라 저 와룡산 혈맥이 용광로처럼 펄펄 끓는다. 수천 년 정기 한 몸에 안고 우뚝 선 기계 천하를 호령하는구나. 이렇게 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덩실덩실 어깨춤도 추는 것을 어화둥둥 좋아라. 너털 웃음도 짓는 것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가 좋네요. 고향을 향한 박사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시비 건립의 영광을 뒤로하고 박사님께서 경기문학인협회 회장으로서 주력하셨던 시민문학 활동인 수원화성 여름시인학교가 바로 다음 달이죠. 네네. 네, 10월 11일 열린다는 소식이에요. 이 행사가 언제 처음 시작되었나요? 잠깐 경기문학인협회를 얘기하면은 창립은 1996년 10월 26일 날 그 창립이 되었습니다. 네. 경기권에 있는 문인들의 단독적인 집합체는 현재 경기문학인협회밖에 없습니다. 모든 장르를 포함한 거죠. 아, 네. 각 지부에
뭐 각 팬이라든지 또 한국민협회라든지 민족문학작가회den의 각 지부에 속한 단체는 있지만은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경기문학협회뿐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창단 발기를 하면서 의욕적으로 해왔죠. 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너무 수원이란 울타리가 어떻게 보면 좀 좁지 않나. 물론 경기도 뭐 전국으로 따지면 작지만 그래도 경기권은 굉장히 넓죠. 그래서 네.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그 수원 하성 여름 시인학교는 지금 이제 10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못했지만은 그 수원 화성 여름 시인학교는 시에 대한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뭐 백일장, 기타 뭐 여러 가지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매년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중에서 어린이 무료 글짓기 교실도 10회 이상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그걸 기획해서 했는데요. 그거는 결국 우리가 문학 인구에 대한 어떤 저변 확대도 있어야겠고 또 문학이 약간은 점차 등한시 되어가는 시대에 특히 어린아이들이 어떤 감성적 정서를 갖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수원하성 여름 시인학교는 상당히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백일장 또 문학 강연 그다음에 신앙송 기타 곁들이기로 뭐 여러 가지 음악적인 것들도 가미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정명희 회장님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경기문학인협회를 이제 정명희 회장님께서 지금 차기 회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이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구경 올 수 있도록 한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홍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장소가 미리 매년 하던 곳에도 약간 이제 미리 선약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가까운 이제 공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게 어떤 문학이라는 이름이 항상 늘 딱딱하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가슴에는 늘 어떻게 감성 어린 것들이 숨어 있죠. 그리움이라든가 미련이라든지 설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복잡한 전자문명 속에도 그것이 이제 묻혀버려 있었죠. 그런 걸 때로는 이런데 우리 문학 행사에 참여하셔서 묻혀있던 내 감성들을 한 번 더 상기시켜보는 어떤 이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여름 시인학교였는데 이번에는 여름이 아닌 가을에 열렸네요. 그렇죠. 열리게 되네요. 네, 명칭이 이제 뭐 여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꼭 계절보다는 여름이 뜨겁지만은 이제 그러나 후끈한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참 후끈한 것도 후끈한 어떤 상황을 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니까 이제 그 장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밀려난 것이죠. 저는 뭐 여름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하나의 문학의 광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여러분 이 어느 공원이에요? 권성공원이에요? 제가 지금 갑자기 네. 또 푸른 공원인가 그 슬기샘 도서관 옆에 있는데 장소가 솔직히 슬기샘 도서관이 만석공원. 아니요.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요? 예, 제가 직접 답사를 하고 왔으니까요. 딴 곳이군요. 예. 네. 여러분 이것은 장소는 이제 뭐 인터넷에 아마 올라올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올라갈 겁니다. 네. 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고향의 문학적 자취를 남기시는 것부터 수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문학 교육에 힘쓰는 것까지 우리 김현타 박사님의 문학의 삶과 지역 사회에 얼마나 깊이 많이 뿌리 내렸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막 흘러서 예정된 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청취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있을 것 같아요. 오랜 동안 이제 한 50년 동안 이제 글쓰기를 해오신 우리 작가님과 오늘 하루 만나고 있는데요. 아니면 선배로서 어떤 또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가 가장 일상에서 싫어하는 것은 먹던 음식 계속 먹는 것도 사실 실증이 나죠. 네. 근데 또 문학은 어떻게 보면은 감성을 자극하는 어떤 장르라고 문학을 전체 예술 장르에서 하나의 장르로 본다면은
내게는 좀 멀어져 있는 것,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생활이 바쁘기도 하고 복잡다기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의 그런 것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제 가슴을 열고 들여다보면은 누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성과 그리움, 설렘을 가슴 깊숙이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얄팍한 어떤 감성의 것들만이 아니고 또 깊은 것들도 많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독자 여러분 아니면 청취자 여러분에게 듣게 하는 거, 읽게 하는 것이 바로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문인으로서 또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은 문학 작품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나름대로 최대한의 심혈을 기울여서 작가들에게 작가가 독자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이 작가가 되어야겠죠. 이른바 문인이라는 것보다는 진정한 작가로서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형태로 나타나서 독자들에게 환영받는 문인의 세계가 열어졌으면 합니다. 네. 네. 그 말 안에는 또 이제 우리 작가님은 50년 동안 이제 글을 써왔잖아요. 네네. 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또 글쓰기에 대한 사랑, 집착, 끈기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작가님. 네, 오늘 어쨌든 이 네. 교실이라기보다 방송에 오게 된 것에도 다시 한번 이제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한 번 더 새롭게 다시 보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학의 광장에 나오면은 깊게는 책으로 보면은 소설일 것이고 바로 가까이는 시 낭송을 하시는 분들 또 시를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짧기 때문에 또 수필은 내 가슴에 있던 생활상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때로는 시간이 조금 허할 때 또 아니면 때로는 마음속으로 힘들고 외로울 때 이 문학이라는 작품 속에 빠져 있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정신 세계를 맑게 해주는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우리 삶 자체가 한편의 소설인 것 같아요. 오늘 소설가 김현탁 작가님과의 진솔한 토크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말씀 새겨 들으시면서 우리 삶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예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김현탁 작가님이 평소 좋아하고 즐겨 부르시는 노래 이창휘의 괜찮아요. 들으시면서 행복한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